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1월 18일 수요일이고요. 오늘도 역시 춥습니다. 네. 날씨부터 알아보죠. 박소영 기상캐스터. 네, 상암 DDMC 앞에 나와 있는 박소연입니다. 오늘 아침 어제보다는 추위가 좀 덜하지만 여전히 영하권으로 추운 아침인데요. 이번 추위는 다음 주 중반까지 길게 이어지겠고요. 설 연휴 첫날에는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며 더 강력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네, 박소영 기상캐스터처럼 두툼한 롱패딩을 챙겨 입어야 될 날씨일 것 같은데요. 오늘 날씨 어떤지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네, 밤사이 중부를 중심으로는 약한 눈이 내렸습니다. 기온이 낮아 그대로 얼어붙으며 도로에 빙판길이 우려되는데요. 출근길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까지 충남 남부에는 1cm의 눈이 더 내리겠고요. 그 밖에 내륙에도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눈이 그치고 나면 점차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오늘 서쪽은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경기와 강원 영서, 세종과 충북은 종일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영하 3.9도, 대전은 영하 1.9도, 대구는 영하 3.1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기온이 반짝 오를 텐데요. 서울은 2도, 광주는 5도, 부산은 7도가 예상됩니다. 다가오는 목요일 밤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나 눈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는 세뱃돈 얼마 줘야 하나요?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에 3년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없는 설 명절을 맞게 됐는데요. 벌써부터 세뱃돈을 얼마 주는 것이 적정한지 고민에 빠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하고 맘카페에서는요, 설 세뱃돈으로 얼마를 줘야 하는지 고민에 빠졌다,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다 체험적으로 아실 것 같아요. 10,000원짜리를 꺼내주면 조카들 눈빛이 달라지고, 그렇다고 50,000원짜리를 꺼내주자니 네. 좀 부담스럽고, 조카가 4명이면 벌써 20만 원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최근 취업 포털에서 직장인 1,000여 명을 상대로 세뱃돈으로 얼마를 예상하는지 조사를 한 게 있는데요. 미혼은 평균 12만 3천 원, 기혼은 28만 3천 원이 들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혼 입장에서는 세뱃돈이 굉장히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특히 지난해 물가가 굉장히 크게 오르고 덩달아 공공요금도 다 인상이 되면서 지갑 사정이 많이 팍팍해졌잖아요. 이런 고민들 하실 것 같습니다. 최근 이와 관련해서 가수 이적 씨가 굉장히 흥미로운 제안을 하나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 2일 가수 이적 씨가 SNS에 아주 신박한 글을 올렸는데요. 네. 3만 원권이 나오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10,000원권하고 50,000원권 차이는 너무 크다. 그러니까 3만 원권이 나오면 참 좋겠다. 이제 이런 내용이 줄을 이루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오래간만에 만난 조카에게 10,000원 주기는 못하고, 그렇다고 이 지갑을 꺼내서 몇 장 세워서 주기도 좀 돈스러워 보일까 봐 호기롭게 50,000원권 꺼내주고 쥐어주고는 뒤돌아서서 후회로 몸부림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런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3만 원권이 등장하면 아무래도 열렬히 환영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맞아요. 저 사실 5만 원권 나온 다음부터 이 세뱃돈도 그렇지만 축의금, 부의금 이런 게 다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직장인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일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요즘 아이들 돈관념이 다 생겨버렸잖아요. 네. 아무리 조그마한 아이들도요, 10,000원짜리 이렇게 보면은 벌써 이렇게 눈빛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다 알더라고요. 네. 근데 그 아이들 때문에 뭔가 눈치 보면서 10,000원짜리를 몇만 원으로 이렇게 주기도 좀 그렇잖아요. 좀 진짜 좀스러워 보이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방법이 등장하는 게 아예 10,000원짜리를 돈 봉투에 이렇게 넣어서 담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봉투 안에 있는 돈 꺼내기 전까지 잘 모르잖아요. 그것도 참 그런데, 그러니까 차라리
좀 다른 방식들을 동원하면 어떻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특히 이제 사회 초년생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호주머니 사정이 좋지가 않잖아요. 네. 사회 초년생의 경우에는 세뱃돈을 주는 경우도 그렇지만 축의금 줄 때도 상당히 고민스럽다고 합니다. 그럴 때 차라리 3만 원권 한 장 이렇게 딱 넣어서 주면은 부담이 참 줄어들 것 같다. 이런 공감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이는 설 명절인데 작년, 재작년 코로나 때문에 못 모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년치를 한꺼번에 넣어서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생각도 들고. 그런가요? 저 어렸을 때 기억해 보면 정말 설날 기다리잖아요. 그 세뱃돈. 네. 그 이제 마음의 표시로 이렇게 줘야 되는데 진정성 있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얼마가 됐던 말이죠. 네.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이러면서. 자,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다음 이슈는 천장 균열 알고도 영업한 NC백화점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사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NC백화점 천장에 균열이 발생해서 소방당국이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이게 엊그제 한 밤 8시 44분 무렵이었는데요. 여성복 매장 천장에 균열이 발생했다고 하는 민원이 분당구청에 접수가 됐습니다. 분당구청이 곧바로 경찰과 소방당국에 신고를 했고요. 경찰과 소방당국이 출동해서 원인 파악에 나섰더니 건물이 노후가 돼서 천장 콘크리트와 이 석고부들을 연결하는 볼트가 빠진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장에 이제 균열이 생긴 건데요. 근데 문제는 이후에 백화점 측이 어떻게 대응했느냐 이 부분입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면적이 상당히 넓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저기에 합판 같은 걸로 그냥 대놓고 안전지대만 이렇게 받쳐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백화점 측은 이미 영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천장에 균열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손님들을 그냥 받은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소방당국이 출동하고 이런 소동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야 폐점 시간이 오후 9시인데 폐점 시간 이후에 안전점검을 했다. 이거는 너무 안전불감증에 빠진 것 아니냐 이런 그러니까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네, 뭐 지난 비극이 떠오르기도 하고 어제 기사 보고 저도 굉장히 크게 네. 놀랐었거든요. 그러면 점검 이후에 NC백화점은 영업을 중단한 상황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성남시 측도 그냥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어요. 네. 새벽 4시에 백화점 안전점검에 나서는 일이 발생했거든요. 네. 가서 봤더니 이거는 영업하면 안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건축물 사용 제한을 통보했습니다. 그러니까 백화점 측은 뒤늦게 안전점검과 보강공사를 마칠 때까지 영업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백화점 측 설명이 조금 황당해요. 그러니까 매뉴얼상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영업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근데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지켜야지 메뉴. 지키라고 있는 게 네. 매뉴얼인데 그럼요.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데요. 현재 백화점 측의 입구에는 당분간 영업을 중단한다 이런 안내문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삼풍백화점 사태를 겪었지 않습니까? 그때 뼈아픈 경험을 했는데 네. 그 이후에 또 이렇게 안전에 대해서 잊고 있었다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이거 확실하게 이제 원인 파악을 해서 제대로 고쳐놔야죠. 그 다음에 영업하셔야죠.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세 번째 이슈는 구인난 경련 산청의료원입니다. 경남 산청군이 지난해부터 3차례에 걸쳐서 내과 전문의 채용에 나섰는데 단 한 명도 지원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11월과 12월 그리고 이달에도 공고를 했는데요. 문의 전화도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채용 조건이 연봉 3억 6천만 원의 2년 계약이고요. 계약 연장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산청의료원은 종합병원급 진료가 가능해서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찾고 있는데요. 이 내과 전문의가 없어서 작년 4월부터 진료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가장 걱정되는 건 이 내과 의사 공석이 생기면서 해당 지역민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는 부분이잖아요. 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그러니까 원인을 크게 구분하면요. 필수 의료 기피 현상 그리고 의사 수도권 집중 현상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산청 같은 그런 시골 지역에 가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병원에서 근무하기는 조금 그렇다. 뭐 이런 이제 의사들의 생각도 있을 거고요. 최근에 소아청소년과 의사도 못 구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필수 의료 기피 현상도 같이 겹쳐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의사들의 설명은 조금 다릅니다. 아마 이 설명 들으시면은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요. 의료원에서 의사를 채용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일종의 용역 계약을 맺는 거랑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병원 내에 내과 의원을 차리는 개인 사업자 신분이라는 겁니다.
이런 개인 사업자 신분으로는 뭔가 굉장히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손해보험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지방의료원들은 보통 형사적 과실이 있지 않는 한 의료사고 대부분을 병원에서 책임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산청의료원은 의사가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도 내도록 하고 있다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하다 보면 환자를 진료하다가 의료사고가 날 경우에는 오롯이 의사가 다 책임지라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조건으로는 가기 어렵다. 이렇게 의사들은 또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청군이 의사를 구하지 못한다 이런 것도 있지만 계약 내용도 한번 확인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하여간 우리가 뭐든지 수도권 집중에 대한 문제, 지역 소멸에 대한 문제 얘기할 때 교육, 의료, 문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이런 게 해결이 돼야 의료진도 갈 거고 의료진이 가야 또 거기에 사람이 모이는 이게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정말 여러 가지로 고민해 볼 분야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모닝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살자, 살아봐야지. The moon is high, like your friends were the night that we first met. Went home and tried to stalk you on the internet. Now I've read. 한 주간의 연예 소식, 연예 라이브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반가운 세 분과 함께합니다. 인사 먼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대중문화 전문 기자 홍정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예계 팩트 여신. 항상 망설이게 되네요. 네, 팩트 여신 연예 전문가 최정아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발빠른 연예계 소식을 전해드리는 연예리포터 홍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부터 갈까요? 연예라이브 첫 번째 키워드는 노 썸, 노 결혼, 설 명절 정조준 예능이 온다입니다. 채널A가 다가오는 2023년 설 명절을 맞아 전 세대의 시선을 강탈할 동거 관찰 러브스토리 결혼 말고 동거를 선보인다는 소식입니다. 결혼 말고 동거. 일단 제목부터가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기존의 연애 프로그램과는 뭔가 다른 점이 있을 텐데 어떤 점일까요? 일단 우리가 기존 연애 프로그램을 보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그 대리만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뭔가 쫄깃쫄깃 설레는 네. 이 마음을 느끼려고 하는데 이 작품은요 조금 더 들어갑니다. 제작진에 따르면 사실혼 그리고 동거의 형태가 가족의 이 범주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딱 있는 시점이어서 지금쯤 사회적으로 동거라는 화두를 세상에 던져보면 어떨까 싶었다라는 이 기획 의도를 밝혀서 기대감을 높였는데요. 제목처럼 결혼 말고 동거는 그동안 타 연애 프로그램에서 보였던 이 썸 타는 남녀의 일시적인 합숙이나 가상 결혼 생활과는 달리 정말로요 이 밤낮을 함께하는 실제 연인들의 모습을 가감없이 공개해 이 관계에 대한 차별화된 이 생각 그리고 동거에 대한 장단점을 솔직하게 다룰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출연하는 동거 커플 역시 굉장히 다양하겠네요. 맞습니다. 이 결혼과 동거에 출연하는 커플 보면은 뭐 이미 단연간 연애 중인 커플이라든가 이제 새로 시작했지만 사랑에 불탄 나머지 동거를 택한 커플 또 예전에 결혼을 했다가 이제 또 새로운 사랑을 꿈꾸는 그런 커플 이렇게 다양한 커플들이 나와서 어떤 사랑의 리얼한 사랑의 실제를 보여준다고 하는데 사실 예전에 가상결혼이라고 해도 그 촬영하는 날만 그 집에서 만나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진짜로 사는 거라고 하니까 저는 좀 나이가 들어서 한편으로 놀랍기도 하고 이게 진짜야? 하면서 기대가 됩니다. 네, 근데 저는 그 결혼 말고 동거 MC 지인이 누굴까 궁금해요. 왜냐면 좀 다채로운 경험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채널A가 야심차게 준비한 결혼 말고 동거에는 연애 참견러 한혜진 씨와 대세 입담러 이용진 씨 그리고 MZ 사랑꾼 댄서 아이키 씨 반전 매력남 배우 이수혁 씨가 4인 MC 체제로 출격한다고 합니다. 예, 이거 첫 방송은 언젠가요? 네, 연애보다는 깊고 결혼보다는 더 짜릿한 지금 이 순간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는 실제 커플들의 24시간 밀착 동거일지 결혼 말고 동거는요. 다가오는 1월 20일 금요일입니다. 오후 8시 무려 2회 연속 방송으로 몰입도를 높인다라고 하거든요. 본방사수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기대됩니다. 저도 꼭 본방사수 하려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연애 소식 키워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연애 라이브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재용 씨한테 하나 질문 드려볼게요. 네. SNS 보니까 산에 자주 오르시던데 네. 혹시 한라산도 가보셨나요? 아, 그럼요. 한라산 아니, 그럼 한라산에 가시면서 네. 20kg 정도 네. 되는 아이와 함께 산에 오르신 적도 있으신가요? 아이와 함께입니까? 아니면 아이를 업고입니까? 거기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네. 아, 힘들죠. 예. 믿기 힘드시겠지만은 제가 두 번째 소식이 이와 관련돼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연애라이브 두 번째 키워드는 배우 이시영 20kg 아들 업고 한라산 등반입니다. 어이구. 예. 지난 1월 1일 이시영 씨가 개인 SNS에 한라산 등산 인증샷을 올렸는데요. 혼자가 아닌 5살 아들을 업고 눈 덮인 한라산을 올라 뒤늦게 안전불감증 논란에 휩싸였다는 소식입니다. 한라산이 높이가 1947m인데 아주 험하진 않지만 꾸준히 올라가야 되는 올라가요. 곳이라 오. 아이를 업고 올라갔다는 거죠. 20kg의 아이를 업고 올라가기가 이게 만만치 않았을 텐데. 네, 이시영 씨는 뭐 취미가 복싱일 정도로 워낙 뭐 운동 좋아하는 건 알았지만 체력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네, 저도 이시영 씨의 SNS를 보고 이 사실을 알았는데요. 이시영 씨 SNS에 사진과 함께 게시를 했습니다. 한라산을 너와 함께 오다니 생각과 다르게 너무 무거워서 정말 죽을 뻔했지만 너무 뜻깊고 감사하고 행복했다. 20kg 가까이 되는 너라서 오늘 내 키가 1cm 정도는 작아진 것 같다. 얼굴도 새까맣게 탔지만 그래도 너 같이 와줘서 너무 고마워. 앞으로 업고 등산하는 일은 평생 없을 거야 라는 소감을 밝혔는데요. 사실 저는 이 글을 읽고 어머 정말 체력이 대단하다 이 정도 생각까지만 미쳤습니다. 그런데 일본 누리꾼들 사이에서 아니 눈길 산행도 위험한데 아이까지 업은 상태에서 자칫 잘못해 넘어지면 아이를 샌드백 삼아서 넘어지는 거 아니냐. 아이가 자야 할 시간에 굳이 산에 오르는 건 엄마 욕심이 아니냐라는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한라산에 오를 때는 이제 해가 저물면 안 되기 때문에 아침 일찍 가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애 자는 시간에 뭐 이런 얘기 나온 것 같은데 또 위험한 등산을 했다는 건 아니죠. 아, 그건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사실 내가 내 자식을 업고 가는데 그 아이의 안전 누가 제일 생각할까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SNS에 공개된 영상 부분에 보면은 이제 다 업고 있으니까 아,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 업고 갔네 하다 보니까 걱정을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이시영 씨가 그래서 SNS에 글을 올렸어요. 추울까봐 걱정도 되고 할 수 있을까봐 긴장도 되고 했지만 어떤 다치는 일 없이 안전하게 등반했습니다. 도와주신 분들 정말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그래도 이제 최 기자 얘기한 것처럼 아니 진짜 넘어지기라도 하면 어떡할 거야.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는데 이 이제 걱정도 좋지만 또 이제 어떤 분들이 보면 어머 나도 하고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의 도움도 없이 애기 없고 한라산 또 다른 분이 올라가실까 봐 걱정하신 것 같은데 이 아이에 대한 안전, 그 대책 마련 이거에 이시영 엄마의 마음이 있었을 것이다. 이 부분도 생각해 주셨으면 논란의 소리가 조금은 작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런데 이시영 씨가 아이와 함께 등산을 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시영 씨 지지난해죠. 2021년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16kg 가량 되는 이 아들과 북한산을 함께 오르는 이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는데요. 물론 당시에 북한산 같은 경우에는 한라산처럼 눈이 뒤덮인 상태는 아니었어요. 이 함께 등산한 사람들의 도움도 있었고 처음부터 끝까지 아이를 업고 등산한 게 아니라 아이가 위험하거나 또 아이가 걷다 보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지쳐있는 구간에서 이시영 씨가 아들을 업고 등산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영상과 그 게시글을 보고 걱정하시는 분들은 이시영 씨와 같은 일반 여성보다 더 체력이 좋지 않은 분들 그리고 아니면은 이렇게 옆에서 도움 없이 혼자 가시는 분들을 생각해서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이 모방의 위험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키워드로 알아보죠. 연애라이브 세 번째 키워드는 래퍼 라비 병역비리 연루 의혹에 휩싸이다입니다. 대규모 병역비리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KBS 예능 프로그램 1박 2일에서 사랑을 받았던 가수 라비 씨가 병역비리 의혹에 휩싸여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는 다소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네, 그 예능 프로그램 출연하면서 막내로서 거침없는 입담을 보여줬고 그 모습을 많은 대중들이 좋아하셨단 말이죠. 근데 병역 비리에 휩싸였다. 큰 충격입니다.
네, 일단 이제 가수 라비 씨가 언제 입소했느냐, 그거는 이제 본인의 SNS를 통해서 알려줬었죠. 지난해 10월이었어요. SNS에서 입소 전에 제가 건강상의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됐습니다 하면서 입대 사실을 알렸는데, 자, 지금 뭐 3, 4개월 지났지만 최근에 유명 인사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법조계 자녀들, 뭐 스포츠 선수들, 이런 사람들 관련해서 어떤 병역 브로커라고 하죠. 수천만 원의 어떤 수수료를 받고 이런 어떤 불법을 저지른 사람이 이제 구속 수사되면서, 여기에서 이 의뢰한 사람 명단을 봤더니 여기 라비 씨 이름이 있었다. 요게 밝혀지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부터 남자 연예인들, 남자 스포츠 스타들의 병역 비리, 병역 문제 이런 게 끊임없이 제기가 되는데, 이번엔 뭐예요? 어떤 의혹인 거예요? 이번 대규모 병역 비리와 관련된 병명이 있습니다. 바로 뇌전증인데요. 간질으로 불리는 질환입니다. 경련성 질환의 일종으로 알려져 있죠. 이 뇌파 검사에서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으면 이 기간에 따라서 4급 보충력 그리고 또는 5급 판정, 이 면제 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이 검찰과 병무청 합동 수사팀은요, 브로커의 휴대폰을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이 라비 씨가 브로커에게 병역 관련 상담을 했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됐고요. 또 라비 씨의 이 병역 판정 관련 서류 등을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남자 연예인들 병역 이 문제는 정말 예민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거짓말까지 겹치면 사실상 복귀가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수사에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방금 그 자신의 SNS에 건강상의 이유로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뇌전증은 아닐까요? 아직 뇌전증인지 아닌지 밝혀진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 라비 씨가 예능에서 하차할 때 사실 자신이 이제 공황장애로 숨도 못 쉴 만큼 힘들었던 때도 있었는데, 이 예능 출연하면서 많이 변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 뇌전증 아니고 그냥 우울증, 공황장애 때문에 뭐 사회복무요원 된 거면 어떡하려고 벌써부터 이렇게 비난을 해 요런 목소리도 있는데, 또 한켠에서는 여하튼 뭐 이 브로커에게 돈을 줬는지 어쩐지 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상담을 했다. 의뢰를 했다. 요것만으로도 또 팬들이 실망을 하고 계신 건 또 분명합니다. 그 라비 씨는 어떤 입장이에요, 지금? 일단 라비 씨가 자기 소속사의 대표예요. 그런데 이 소속사 관계자와 연락을 그날 이 해당 논란 이후 터졌을 때 연락을 했을 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정리하고 알려드릴게요. 아니면 혹은 뭐 아예 전화를 받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후에 이 공식 입장을 정리를 했는데요. 국방의 의무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우선 상세 내용을 파악한 후 자세히 알려드리는 게 도리인 것 같아 현재 상세 내용을 파악 중이다. 요청이 있다면 언제든지 이 성실히 조사에 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여기까지 연예 라이브였습니다. 이번엔 연예 대표 스타들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는 스타 주민 시간입니다. 네, 홍규 씨 오늘 스타 주민 주제는 뭐예요? 저는 두 분을 볼 때마다 가끔씩 두 분은 부모님 중에 누구를 더 닮으셨나 궁금하더라고요. 궁금하다. 저는 딱 중간인 것 같은데. 중간. 저는 약간 아빠 쪽을 좀 닮았다고 많이들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재용 씨는 반반, 네. 예인 씨는 아버지를 네, 좀 아버님 닮으셨고, 제가 오늘 주제와 관련된 힌트를 어김없이 사진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사진 함께 보시죠. 추성훈 씨 가족과 그죠? 그리고 사랑이 이종혁 씨. 네. 그리고 이종혁 씨와 이준수 군 맞죠? 네. 제가 뭐 워낙 좋아했던 가족인데 뭔가 아빠와 딸, 아빠와 아들 이런 가족과 관련된 얘기가 나올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오늘 주제는 사진에서 보다시피 아버지를 닮은 붕어빵 주니어인데요. 각 분야에서 맹활약하는 스타들을 길러낸 부모님들은 과연 어떤 분들일까 가끔 궁금하셨을 텐데요.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스타주민 오늘의 주제, 아버님이 누구니입니다. 평범한 아버지는 나올 것 같지 않은데 아버님이 누구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아버님이 누구니 첫 번째 스타는 과연 누구일까요? 눈, 코, 입 오늘도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알 것 같으면서도. 너무 쉽지 않나요? 그래요? 어떻게 알아 저걸? 알 것 같. 저는 아까 멀리서 봤을 때는 네. 홍록기 씨인 줄 알았거든요. 오. 가까이로 이렇게 보니까 또 홍록기 씨는 아니네. 남- 홍록기 씨보다 살집이 있어 보여요. 그죠? 그럼 남자 배우입니까? 가수입니까? 뭐예요? 이분은 직업이? 연예계 3대 헌중 비주얼 개그맨의 한 획을 그은 분입니다. 개그맨이에요? 개그맨. 어린 시절 별명이 부잣집 도련님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연예계 뭐 3대 도둑은 들어봤어요. 근데 3대 헌은 근데 개그맨이라니까 나는 헌이라고 그래서 저 돌아가신 최헌 씨. 그다음에 너무 올라가죠. 송승헌. 이병헌. 이병헌. 그쵸. 맞죠. 이분을 제외한 나머지 헌은 이병헌, 송승헌이죠. 네. 네. 이분은 개그맨 정종철 씨를 누를 정도로 이 외모로는 압도적인 위압감을 가지고 있는 개그맨인데요. 아마 이분 성대모사 들으면 바로 눈치채실 것 같습니다. 나는 민이라고 해. 바로 알죠. 개그맨 오지헌 씨. 오지현 씨구나. 예. 아버님이 누구니? 첫 번째 주인공 개그맨 오지헌 씨입니다. 아버지가 유명한 분이신가 보죠? 이 오지현 씨 아버지가 이 1990년 초반에 이 수능 생기기 전에 한 1980년대 막 이때 학원가를 주름잡던 교육계를 주름잡던 일타 국사 강사라고 그래요? 합니다. 네, 수학하면 정석, 네. 국사하면 홈런 국사. 그 홈런 국사라는 아주 잘 팔린 잘 나가던 그 문제집을 낸 그 저자인 거죠. 사실 이제 이 오지현 씨가 2022년 한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아버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시에 인터넷 강의가 없어서 인강이 없어서 무조건 이 오프라인 가서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강의실을 무려 4개를 붙여서 강의를 했어야 할 만큼 말하자면 이 오지현 씨 아버님의 수업을 듣고 싶은 이 원생들이 학원생들이 많았다는 거죠. 야, 그 정도 강의할 정도면 학생 수가 엄청났겠는데. 네, 맞습니다. 국사 1타 강사로 정말 잘 나가던 시절에요. 당시 한 달 수강생만 무려 1,50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수기 때는요, 한 번에 350명에서 400명이 있는 학생이 있는 강의를요, 7팀을 막 했었다고 해요. 근데 이걸 수업을 진행을 하려면 새벽 5시 반부터 밤 10시까지 수업을 해야 되는 엄청난 일정이었다고 합니다. 네, 수강생만 1,500명, 그리고 한 강의에서 뭐 350명에서 400명이 학생이 들었으면 진짜 앞에 쫙 학생이 있는 거잖아요. 요 정도는 가르쳐 일타 강사로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버리시겠네. 그렇죠. 근데 1990년대 수능 직전 이렇게 일타 강사로 수강생이 많았다면 수입이 이게 장난이 아니었을 것 같거든요. 네, 2년 전 한 방송에 출연한 오지현 씨 아버지 오승훈 씨에 따르면요. 당시 강남 유명 아파트가 3천만 원 정도 할 때인데 월 수입이 5천만 원이었다고. 아니 그 당시에 월 수입이 월 5천만 원. 네. 그러면 한 달 일하면 그냥 강남에 아파트 한 채씩. 그러니까요. 약간 대출하면 2채씩. 이렇게 생겼다는 거 아니야? 한 달에. 대단하다. 엄청난 자산가시겠네요. 와, 어마어마한데요? 그러면 평생 쭉 잘 살아셨어야 될 것 네. 같은데 인생이 그렇지가 않죠. 이 오지현 씨 아버님도 인생의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인생의 좀 쓴맛을 보셨다고 해요. 뭐 그렇다고 방심하고 그런 게 아니라 뭐 어디 뭐 투자해서 실패 이게 아니라 좀 쇼핑을 좋아하셨대요. 뭘 씀씀이. 많이 사시는데 씀씀이가. 명품을 많이 좋아하셨다 그래요. 네. 그래도 이거를 글쎄 뭐 좋다고 봐야 될까? 이 명품 많이 사뒀던 네. 거. 그래서 인생 어려울 때 그걸 팔면서 살아도 수년은 버틸 수 있었다. 어이구, 그 정도. 어느 정도 명품을 사셨나요, 아버님? 네. 그러니까요. 근데 오지현 씨 아버지는 어떻게 국사 일타 강사로 활약하게 된 거예요? 네, 어린 시절 공부를 굉장히 잘했던 오지현 씨 아버지는요,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가려고 목표로 공부를 했었는데 고교 시절에 친구들이랑 노는 게 너무 즐거워서 성적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수를 또 했다고 해요. 이때 경희대 사학과에 지원을 했고 등록금을 낼 때 내가 20명 중에 1등을 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아는 친구가 이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에 국사 선생님이 없으니 임시로 너 한번 해볼래? 라고 했대요. 근데 이걸 맡아보니까 의외로 이게 재밌었던 거죠. 취직을 준비하던 중에 내가 고를 수 있는 직업이 이 학원 강사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는데 마침 또 이 학원 강사가 수입이 괜찮다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정고시 학원을 찾아가서 국사 강사를 선택했다고 하죠. 야,
아까 이제 월 수입 5천만 원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자, 요때 이제 막 사회 초년생이 된 거예요. 이 검정고시 학원 가서 국사 강사 됐는데 요때 이 학원에 선생님이 2명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학생들이 유달리 이 가르치는데 재능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원생들이 요 오지연 씨 아버님으로 몰리고 아니 이왕이면 학생 많이 받으니까 원장이 이 이제 수업을 요청하는 학생이 많은 사람 위주로 이제 먼저 시간표를 짜다 보니까 요때 월급이 얼마였느냐? 요게 한 1979년, 80년인데 네. 요때 대기업 다니는 오지연 씨 아버님의 친구분 월급이 한 10만 원일 때 네. 무려 150만 원. 10만 원일 때 15배. 대기업에 15배. 동그라미 하나가 더 붙어 있어요. 와. 그러니까요. 그래서 앞서 소개할 때 오지연 씨 어렸을 적 별명이 부잣집 도련님. 네. 그럴만해요 정말. 태어난 네. 곳은 어디예요? 맞습니다. 오지연 씨가요. 청담동에서 나고 자란 청담동 토박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네, 오지연 씨 아버지에 따르면 당시 이 수영장이 있는 집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뿐만 아니라 오지연 씨가 이 초등학교 시절 친구들하고 방학 때마다 집 마당에 이 마당에 텐트를 치고 놀았을 정도인데 이 집 크기가 어느 정도냐? 청담동 100평 정도 규모의 아주 으리으리한 집이었다고 하네요. 아니 마당에 텐트 치는 집이면 기생충에 나와서 그런 집인데. 그 정도 사이즈는 돼야 되거든요. 청담동에 그런 집이었단 말이에요. 그러게요. 야, 근데 오지연 씨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사진 나오는 걸 보니까 청담동 스타일인데. 오지연 씨 아버지 역시 아들 네. 오지연 씨가 태어난 고향이 청담동이라고 하면 주변에서 피식피식 웃는 반응을 보인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아, 그럴 때마다 정말 괜히 속상하다. 나는 정말 지연이를 청담동에서 낳고 지연이 거기서 자랐고 생긴 것도 내가 봤을 땐 딱 청담 스타일이다 라며 아들에 대한 사랑을 드러냈습니다. 네, 오지연 씨는 개그 프로그램에서 2000년대 정말 전성기를 누렸거든요. 근데 한동안 방송에서 자주 보질 못했는데 그게 아버지 때문이었다고요? 네, 아버지의 영향인 것 같아요. 뭐냐면 아 나는 결혼하면 가정에 충실할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뭐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게 아버지를 보고 나도 저렇게 돼야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반면의 교사입니다. 정반대예요. 뭐냐면 아버님이 너무 바쁘셔가지고 1년에 서너 번 보기 힘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근데 또 마침 또 결혼했는데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임신한 아내를 보니까 혼자 두는 게 불쌍했대요. 아, 내가 좀 같이 있어줘야 되겠다. 왜 그러냐?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님 바쁘셨죠?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오지연 씨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말하자면 아들이 성인 되자마자 또 이혼까지 하셨다는 거죠. 그걸 보면서 돈 많이 버는 아빠보다 나는 아내 곁에 머무르는 아빠가 되겠다. 남편이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었고 오지연 씨 아내분 행복할 것 같아요. 그 경제적으로는 넉넉했지만 어린 시절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다. 그런 아픔이 있었군요. 네. 그러면 오지연 씨한테 아버지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네, 어린 시절 오지연 씨가 보기에는 일타 강사인 아버지는 일 중독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을 너무 많이 했다 아버지가. 경제적으로는 사실 아버지 덕분에 어렵지 않게 살았지만 그게 자녀들한테 사랑을 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이였던 그러니까 어린이 오지연은 행복하지 않았던 거예요. 나는 아버지가 집에 너무 안 들어오고 또 오랜만에 들어오면 부모님끼리 싸우니까 집안이 너무 안 행복했다라고 한 방송에서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그맨으로 성공한 뒤에 오지연 씨 몇 년 동안 아버지와 왕래를 하지 않을 정도로 사이가 좋지 않았었다고 해요. 근데 방금 화면에 아버지와 오지연 씨 모습이 나왔는데 아버님의 그 패션 스타일이 확실히 좀 남다르네요. 네. 지금 사이는 뭐 촬영도 같이 하고 좋은 거죠? 네, 부모님의 이혼 이후 다소 좀 소원해졌었던 관계가 오지연 씨가 결혼한 이후에는 많이 개선이 됐다고 하고요. 현재는 오지연 씨가 운영하는 너튜브 채널에 함께 출연도 할 정도의 사이라고 합니다. 네, 오지연 씨 얘기 들어봤고요. 다음 스타는요? 아버님이 누구니 두 번째 스타는 누구일지 이번에도 눈, 코, 입을 모아보겠습니다. 오우. 저는 알겠는데? 이분은 알 것 같아요. 네, 저는 알 것 같아요. 그 처음에 이번에도 또 멀리서 봤을 때는 이정진 씨가 했었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이 쌍꺼풀 라인이 아닌 이분은 것 남자 같아요. 배우인 것 같고 잘생긴 근육남. 네. 어떻게 이렇게 바로 아세요? 아니
딱 눈 보니까 알겠네. 오늘 이좀 평소답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모습인데요? 네. 저분은 제가 좀 네. 봤었을 와, 이분은요, 1993년 데뷔한 MBC 공채 탤런트 출신 배우로 전직 회장님 아버님을 둔 배우입니다. 오, 네. 아버지가 전직 회장님인데 배우를 한 거예요? 네. 오. 이분에 따르면 이 큰 가슴 근육 때문에 네. 배우가 됐다고 하네요. 1993년 그죠? 그쯤 이제 배우 활동 시작한 거고 그때 근육맨인데 남자 배우가 가슴이 탁 이렇게 돼 있었죠. 그렇죠. 예. 영어도 잘했어요. 가슴 근육을 이분이 왜 만들었냐면 데뷔 전 미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그때 식당 주방장이 네. 정말 멋진 가슴 근육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오. 그래서 하루에 팔굽혀펴기 1,500개만 하면 너도 이렇게 될 수 있어. 네. 그러기에 열심히 팔굽혀펴기를 해서 이 명품 가슴 근육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와, 이 정신력이 대단한 분이에요. 1,500개 그거 어떻게 해요? 야. 매일. 우리 아빠는 전직 회장님이면서 명품 가슴 근육을 가진 배우 누군지 다들 눈치채셨죠? 아이고. 예. 아버님이 누구니 두 번째 주인공은 배우 차인표 씨입니다. 예. 차인표 씨 보면 뭐 아이, 지금도 그럼 뭐 180cm 정도죠 키가. 네. 거기다가 뭐 명품 근육에 정말 딱 백마탄 왕자님 스타일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버지가 재벌이라는 설에 대해서 차인표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아버지께서 이 그러니까 해운업을 한 거는 맞는데 엄청난 그런 규모가 아니라 대리점업을 하신 거다. 선박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선박 대리점인 거다. 일종의 작은 중소기업을 운영하셨다라면서요. 이 한간에 떠돌고 있는 재벌설에 대해서 극구 부인을 했습니다. 너무 겸손한 거 아니에요? 실제로 회장님은 맞으시잖아요, 아버님이. 작은 중소기업이라고 하기에는 일단 이분이 1974년도에 다른 이제 동업자와 함께 우성해운이라는 거를 창립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워낙에 해운업계가 발달되기도 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한 4위인데 이게 또 세계 수준에 봐도 이게 막 10손가락 안에 드는 사실 이 정도를 놓고 뭐 중소기업이다 하면 조금 이제 겸손한데 분명히 회장님인 것도 맞고 30년 넘게 그 한 회사를 아주 꿋꿋하게 잘 일구셨죠. 그럼 차인표 씨 아버지는 정말 자수성가하신 분이네요. 네, 실제로 맞는 게 이 차인표 씨 아버지가 어릴 때 굉장히 이 생활이 넉넉하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이 대학 등록금이 없어서 등록 그날까지도 돈을 못 내고 있을 정도로 형편이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차인표 씨의 아버지 이 차수웅 전 회장이요. 착잡한 마음에 인천공항을 이렇게 막 걸어 다니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 차인표 씨 아버지가 한 사진을 찍고 있던 외국인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자신의 이야기를 한 거죠. 나 이제 공부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대학을 가기가 어렵다라고 했더니 정말 인연인 것 같습니다. 이 외국인이요. 덜컥 정말 이 등록금을 내줬다고. 아니, 그냥 돈이 어렵다고 했더니 덜컥. 오늘 처음 본 타인한테 이게 그거예요.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난다. 귀인을 만나는 서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난다. 그런가요? 그러니까요. 근데 또 차인표 씨 같은 경우는 그 회장님 아버지께서 네. 후계자로 내정을 하셨었다고요. 네, 차인표 씨 아버지 차수웅 전 회장에 따르면요, 1990년대 초반 둘째 아들인 차인표 씨를 자신의 후계자로 이미 내정해놓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차인표 씨가 뉴저지 주립대 경제학과 4학년 때 느닷없이 연기자가 되겠다고 돌연 선언을 했다고 하네요. 야, 그러면 차인표 씨 아버지 입장에서는 내 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연기자 안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들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꾀를 내셨습니다. 또 아버님 이제 지인들 가운데 뭐 이제 K채널 PD분 또 이제 서울예전 학장 이 연기 관련 학교의 학장이시잖아요. 이런 분들을 모아서 차인표 씨가 배우로서 성공할 연기자가 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진단을 내리도록 그렇게 해서 아들의 포기하도록. 연기자의 꿈을 포기시키고 오. 말하자면 정말 뜻을 뚝 꺾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차인표 씨가 그래 하고 아버님 뜻에 따라서 근데 또 이게 재밌어요. 다른 해운회사에 또 1년을 다니게 돼요. 내가 그래 해운업에 대해서 좀 배워보자. 그런데 다니면 다닐수록 연기자의 꿈을 도저히 포기할 수 없어서 또
퇴사를 하고 어. 나오게 된 거죠. 아, 자기의 길이 있다고 하는데 차인표 씨는 확실히 연기자의 길을 갔어야만 하는 사람이고 그럼 결국에 연기자의 뜻을 이루고자 아버지의 뜻을 거스른 거네요. 맞습니다. 차인표 씨가 과거 한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지난 2004년에 아버지께서 세 아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이 당신의 은퇴와 경영권 승계에 대해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차인표 씨를 포함한 이 자녀들은요. 한 명이라도 들어와 회사를 물려받아라, 경영을 해라라는 이 아버지의 이야기에 모두가 저는 저의 길을 걷겠습니다라고 대답해서 경영권 승계를 받지 않았다고 해요. 야, 모두가? 이거 너무 독립적으로 키우셨네. 그러니까 형제들이 다 경영 안 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네, 이 부잣집 아들, 세 아들이 있는데, 아무도 이 경영에 참여할 뜻을 보이지 않은 거예요. 힘들어 보였나? 네, 차승 아버님이 차승 씨가 34년의 경영을 마치고 그러나 아무도 뜻을 보이지 않고 그런데 또 약간 상황을 보면 또 그럴 만도 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차인표 씨의 형분이 서울대에서 전자공학 학사 석사하고 미국 가서 박사하고 한국 돌아와서 사실 꽤 오래전부터 오늘까지 지금까지 제가 오늘 아침에도 거기 대표 맞으신가 확인을 해봤더니 그 대기업 그 CJ 계열사의 회사에 대표이사로 계세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님 저는 제 길을 가겠습니다. 세 아들이 다 이렇게 된 거죠. 아니 그럼 무슨 집 막내 아들 보니까 안 그러던데 네, 이 집은 좀 달랐네요. 그러면 차인표 씨가 아버지 회장님을 설득했어야 됐는데 어떻게 설득을 했을까요? 네, 차인표 씨가 이 아버지의 은퇴식 후에 한 매체와 전화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매체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아버지와 함께 이 회사를 창립해서 이 창업을 해서 40년 동안 몸을 바친 분들이 회사에 여러 분 계시다. 회사에 정말 근무도 하지 않고 해운업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이 나타나서 경영권을 물려받는 이 일이 말이 안 된다라고 잘라 말했고요. 회사를 위해 피땀 흘려온 분들에게 회사를 넘겨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자 아버지도 뜻을 꺾으셨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정말 맞아요. 드라마 보면 대단하네요. 맨날 경영권 싸움하고 이러던데. 그러니까요. 승계 맞아. 싸움하고. 사실 저도 요때 차인표 씨랑 요 얘기를 좀 나눴었는데 이게 그냥 이렇게 거짓말이 아니라 제가 눈빛을 보니까 진실이더라고요. 저는 사실 배우로 더 잘 나갈 것 같아서 돈 더 잘 벌 것 같아서 그러신 거 아닌가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애써서 평생을 바친 그분들의 회사가 되어야 된다. 아니 정말 마음이 가슴 근육만이 아니라 마음이 반듯하시더라고요. 네. 어쨌든 경영권 승계를 포기한다니 요즘 상황에서는 좀 신선하게 다가와요. 그렇죠. 충격적이었을 것 같아요. 차승웅 전 회장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면서 자식들이 아닌 전문 경영인에게 회사를 물려줬다고 하는데요. 재용 MC님 이야기처럼 경영권 승계를 포기한 차인표 씨 형제들의 이야기는 정말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차인표 씨는 배우보다 소설가로도 이렇게 유명하더라고요. 소설가로 유명하죠. 사실 시작한 지가 꽤 됐어요. 2009년에 한 14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최근 한 11년 만에 세 번째 소설을 내놨어요. 제목이 인어사냥입니다. 하루에 오늘 만약에 3,000자 썼으면 내일 2,000자 지우는 마음. 3보 앞으로 갔다 2보 후퇴하는 마음으로 쫙 썼대요. 그래도 얼마나 열심히 썼으면 3달 만에 책은 다 썼는데 소설은 다 썼는데 수정하는 데만 또 한 6개월이 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는데 소재 괜찮습니다. 먹으면 1000년을 산다는 인어 기름을 차지하기 위한 어떤 인간들의 욕망, 싸움 이런 걸 다뤘다고 합니다. 연예인들 책 내는 거 종종 보잖아요. 네. 근데 차인표 씨는 소설을 세 권이나 냈어요. 네. 이건 대단한데 소설을 쓰게 된 계기가 아들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왜 간간히 배우들이 내가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는 우리 가족과 함께 보기 위함이다라는 이야기를 듣는데요. 차인표 씨 같은 경우에는 아들에게 일본군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할까를 고민하다가 소설책을 쓰게 됐다고 해요. 그 첫 소설이 바로 잘 가요 언덕이라는 책인데요. 당시에 위안부 할머니들이 계신 나눔의 집에 봉사를 하러 다니면서 11살이었던 이 첫째 아들에게 이 할머니들의 역사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다가 이 첫 소설을 집필하게 됐다고 하고요. 이후에 2011년도에
고달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세 남자의 이야기를 아주 위트 있게 쓴 오늘 예보를 선보이는 등 굉장히 꾸준하게 집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작품도 좀 궁금해지는데. 벌써 소재를 잡았더라고요. 용이래요, 용, 드래곤. 그래서 지금 자료 조사를 열심히 하고 있고, 사실 영화 달짝지근해라는 영화를 촬영했어요. 지난해 10월 말쯤에 지금 촬영은 끝났고 지금 후반 작업 중인데, 이 달짝지근해, 일단 요게요. 유해진 씨도 나오고요. 네. 김희선 씨도 나오고요. 정우성 씨도 또 특별 출연을 해요. 그런데 그럼 차인표 씨가 맡은 역할은 뭐냐? 이 유해진 씨의 이복형인데 이제 동생한테 얹혀 사는 배짱이 역할이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차인표 씨가 코미디 연기할 때 연기력이 빛난다 싶고 더 멋져 보이거든요. 기대하겠습니다. 이 역할이 특이하네. 동생한테 얹혀 사는 차인표. 네. 그죠? 야구 재밌겠는데. 네. 자, 차인표 씨 얘기 나눠봤고요. 다음 스타는요? 아버님이 누구니 세 번째 스타 눈, 코, 입 모아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 이분은 모르겠네. 한영 씨인가? 예쁘다. 이분은요. 여배우인가 보다. 야구와 연관이 있는 걸그룹 출신 배우로 시청자 배우가 여러분들께 아니고 걸그룹이에요. 네, 걸그룹 얼굴 출신 배우. 배우고 시청자 여러분들께는 주말 퀸으로 익숙한 분입니다. 와, 주말 정말 퀸. 걸그룹이라면서요. 그러면 연기도 하는 모양이지? 그죠? 걸그룹 출신 배우예요. 배우. 거기다가 아버지가 야구에 계셨다니까 좀 바로 알 거고. 네, 뭐 시구도 했었고. 그죠? 눈치채신 것 같은데요. 이분의 대표 주말 드라마는 오작교 형제들, 황금 무지개, 결혼 계약, 대릴 남편, 오작두, 하나뿐인 내 편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 하나뿐인 내 편에서는 최수종 씨와 케미가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그 기억이 딱 나네요. 최수정 씨하고 그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오늘도 어김없이 헤매고 계신 것 같아서 네. 우리 재홍 씨가 눈치챌 수 있는 사진 힌트 바로 드리겠습니다. 뭐 보면 뭐. 네. 네, 다 아시죠. 네. 이제 뭐 워낙 유명해서. 야구계 김성갑 코치님이시죠. 네. 세 번째 주인공 바로 배우 유희 씨입니다. 아니, 유희 뭐 씨. 힌트만 듣고도 네. 알았어요, 사실. 근데 김성각 코치가 더 궁금한데 요즘에 어떻게 지내시나 모르겠네. 현재 하나 이글스 네. 코치로 재직 중이시죠. 1980년대 삼성 라이온즈로 입단을 해가지고 그 뒤에 빙그레, 이글스, 태평양 돌핀스 사실 이제 2루수로 활동을 했는데 정말 이 이루수 수비를 너무너무 잘 봐서 환상적인 수비를 보여서 거의 뭐 한국 야구사에서 기억될 만한 이루수다 이렇게 평가받았던 대단한 선수 출신의 코치시죠. 스포츠 스타의 2세가 연예계에 들어선 경우는 사실 그렇게 흔치는 않거든요. 근데 유희 씨는 데뷔 전부터 야구계에서는 그렇게 유명했다 합니다. 네, 맞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 아버지를 따라서 야구장에 종종 갔었다는 유희 씨인데요. 성인이 된 이후에도 아버지 따라 이 야구장을 종종 찾았다고 합니다. 데뷔 전부터 사실 목동녀라는 이 별명으로 유명했는데 당시 야구 코치였던 아버지를 응원하기 위해서 목동 야구장에 방문했는데요. 이때 아나운서가 이를 알아보고 자, 여러분 김성갑 코치의 딸입니다 라고 소개를 했어요. 근데 화면에 딱 잡혔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어머 저 사람 누구 딸이야? 이러면서 유희 씨의 이름을 막 검색을 하고 그러면 아빠도 닮았어? 아빠를 막 검색을 해서 김성각 코치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실시간 검색어 1위에 등극을 하는 이런 영광을 안았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유희 씨는 아버지와 관련해서 징크스를 가지고 있다고요? 네, 조금 안타까운 징크스인데요. 유희 씨가 아버지 김성갑 코치가 있는 팀 경기 직관을 가면 진다는 징크스입니다. 아이고. 유희 씨도 2018년 한 방송에 출연해서 갈 때마다 지니까 언젠가부터 아빠가 오란 말이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야, 이건 이겨내야 되는 징크스인데 결국은 이 징크스 이겨냈나요? 사실 이거 이길 때까지 가야 되거든요. 이길 때까지 가야 되는데 유희 씨가 계속 피하다가 배우 이효원 씨와 함께 야구장에 간 적이 있대요. 이때 아버지 경기를 응원하기 위해서였는데요. 그날 처음으로 이 김성각 코치 팀이 승리를 거둬서 30년간의 징크스를 이겨냈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 유희 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경기 끝나고 엉엉 울었다고 해요. 근데 유희 씨가 또 아버지의 기사를 보고 놀란 적이 있다고요.
깜짝 놀란 적이 있다고 해요. 이 제목이 뭐냐면은 170cm라고 우기는 슈퍼 땅콩 김성각. 아니 180이라고 우기는 게 170cm 이 키 얘기죠. 예. 사실 어머니가 아버님 뭐 관련 신문기사 다 스크랩을 해두면서도 요거는 스크랩하지 않고 숨겨뒀던 딸에게도 숨기고 싶었던 내 남편의 키인데 요 기사를 나중에 큰 유희 씨가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야 우리 아버지가 키가 170이 안 돼? 이렇게 깜짝 놀란 거죠. 그래요 나 아버님한테 여쭤봤다 그래요. 아빠 그래서 키가 얼마야? 그랬더니 아버님 말씀. 나 168cm야. 당당하게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아유 네. 뭐 170 안 되셔도 됩니다. 네. 근데 제 친구들도 170 조금 안 되는 친구들은요, 170이라고 다 우겨요. 그게 이게 커트라인인가 봐. 네, 어쨌든 이 코치님은 그 딸 유희 씨의 연예 활동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네, 유혜 씨에 따르면요, 이 김성갑 코치가 경상도 분이어서 딸한테 잘했다 이런 말보다는 수고해라, 힘들지. 요 정도 말로 응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친한 기자나 주변 분들에게는 우리 딸 좀 잘 좀 봐달라고 기사 좀 잘 써달라고 부탁을 하고 다니는 걸 나중에서야 알았다고 해요. 그리고 선수들에게도 얘들아 우리 딸 이번에 드라마 나오니까 좀 봐봐 이러면서 은근히 자랑을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또 어느 날은 이 유희 씨가 또 너무 잘 나가니까 기사에 내 딸이 어떻게 나가는지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컴퓨터를 원래 할 줄 잘 모르셨는데 컴퓨터를 배워서 이 유희 씨 기사나 영상을 이렇게 막 찾아보고 있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거를 유희 씨가 어떻게 알았냐? 하루는 집에 스케줄을 마치고 이제 딱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깜짝 놀라신 듯 유희 씨 방에서 막 후다닥 이렇게 나가시죠. 근데 그 나가시면 뭐 왜 저러지? 이러면서 컴퓨터 쪽으로 갔는데 이 컴퓨터에 켜져 있는 화면에 내 얼굴이 이렇게 딱 나와 있는 걸 보고 우리 아빠가 내 영상을 찾아보는구나. 그때 처음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 김성각 코치를 누가 사칭해서 그 유희 씨도 그렇고 김성각 코치도 그렇고 굉장히 좀 안 좋았던 게 있었다면서요? 맞아요. 2019년이었죠. 유희 씨가 한 장의 사진을 올렸어요. 그 사진이 뭐냐면 한 제보자가 이렇게 유희 씨한테 알린 거예요. 지금 우리 음식점에 누가 김성각 코치라고 와가지고 예약을 하고 나타나지 않았다. 사실 대규모 예약하면 음식점들 다 준비해놨는데 그렇죠. 오지 않으면 피해가 발생하잖아요. 네. 우리 말고 다른 데도 피해를 보고 있다. 이걸 올리면서 말하자면 이거 저희 아버지 아니에요. 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본인하고 아버지하고 찍은 사진을 올렸어요. 이렇게 생긴 사람이 김성각 코치입니다라는 거죠. 조금이라도 잘못 기억하고 계신 분들, 그 사칭하고 음식점에 피해 입혔던 분, 그 사람 김성각 코치 아니십니다. 아니 근데 그래서 이 사건은 어떻게 됐어요? 근데 사실 얼마 되지 않은 사건이에요. 2020년 1월에 이 유희 씨 아버지인 이 김성갑 야구 코치를 사칭해서 상습 사기 범행을 벌였던 이 사람을 잡혔는데요. 범인은 5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2018년도에 1월 이 상습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는 등 사기 전과가 무려 12범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9년 9월 중순부터요. 한 달여 동안 이 인천시 중구의 한 가방 판매점을 포함해서 여러 가게에 업주들로부터 이 8회에 걸쳐서 물품 그리고 이 현금 8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가 됐다라고 해요. 그리고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런 네. 사칭은 절대 안 돼요. 예. 그럼요. 그럼 현재 유희 씨와 유희 씨 아버지는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뭐 아버님이야 코치 활동 열심히 하실 거고 유희 씨 얼마 전에 여행 예능 했는데 스포츠 선수 딸답더라고요. 아주 체력이 다부지고 밝고 건강한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네. 자, 유희 씨 얘기 들어봤고요. 다음 스타는요? 아버님이 누구니 네 번째 스타 눈, 코, 입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이분 프로알 너무 쉽죠? 진짜 보자마자 알 것 같아요. 진짜. 다 아는 거야, 오랜만에. 네. 네 명 다 동시에. 이분은 그냥 정말 나온다. 대스타시네요. 그러네요. 재용 씨 막 감탄사가 나올 정도인가 봐요. 아니, 네 명이 저 때문에 다 알지 못했었는데 저까지 아니까 다 아는 분은 진짜 베스트죠. 축하드립니다. 이분은 이대 나온 여자가 될 뻔했던 KBS 공채 1기 출신으로 올해 데뷔 61년 차 국민 엄마입니다. 국민 엄마 뭐 바로 떠오르는데 네. 그 외에도 국민 엄마 이러면 뭐 여러분 계시지만 당연히 이분이라고 봐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도 제가 아직 눈치 못 채신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진 힌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사진 보여주시죠. 뗄래야 뗄 수 없는 분이죠. 네.
뭐 보니까 전원일기 뭐. 부부. 그렇죠. 맞습니다. 아버님이 누구니 네 번째 주인공 배우 김혜자 씨입니다. 네. 최근 이제 김혜자 씨 아버지가 알려지면서 화제를 모았거든요. 네. 어떤 분이셨어요? 네, 김혜자 씨의 아버지는 대한민국 제2호 경제학 박사이자 해방 후에 재무부 장관으로 지낸 고 김용택 씨입니다. 이 이승만 정권 시절인 1952년도부터요, 55년까지 3년 동안 사회부 차관을 지냈다고 하죠. 네. 근데 김혜자 씨는 아버지에게 양념딸 이렇게 불렸다고 그러는데 그건 무슨 얘기예요? 이 부모님께서 아버님 17살, 어머님 19살에 예전에 이렇게 조금 부인이 연상으로 결혼하는 일들이 네. 있었잖아요. 어려서 결혼하고 두 딸 낳고 살다가 이제 아버님이 아니면 어느 학교 2호도 아니고 대한민국 2호 경제학 박사잖아요. 이 공부하시러 미국에 가서 얼마나 또 그 당시에 학위 따기 어렵겠습니까? 14년, 15년 만에 한국에 돌아와서 그때 이제 다시 늦둥이처럼 낳은 세 번째 딸이 김혜자 씨예요. 아유, 음식에 양념이 맛있으면 이 음식 맛있어지듯이 이 가족을 굉장히 화목하게 하는 그런 딸이어서 양념딸이라고. 애칭이죠, 정말. 그렇게 부르셨대요. 그래서 조미료 간 걸 그렇게 오래 하셨구나. 그래, 이 맛이야. 옛날부터. 그쵸. 이래서 집에서 부르는 부르네. 그래요. 아버님이 성견지명이 있으셨네. 그러니까 이름이나 이렇게 뭐 별명이나 부르는 대로 된다니까. 네. 저는 집에서 그렇게 사고뭉치라고 불러가지고 정말 아직도 정신을 막 별명 바꾸셔야겠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대단한 분이셨는데 네. 집이 막 사이즈가 의리의리했다고 합니다. 딱 이 부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옛날에 저기 파란 지붕집 살았어. 나 예전에 그 바닷가 앞에 그 노란색 거기 그 앞에 살았어. 요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김혜자 씨는 스케일이 다릅니다.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제가 예전에는 이 태계로와 서울역이 통하는 길이 집이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길이 집이었다고요? 길이 집이었어요. 길 위에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 대지가 무려 900평쯤 어이구. 되는 집이었고요. 거실이 한 200평쯤? 네,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요, 부자여서가 아니라 김혜자 씨 아버지가 이 재무부 장관 시절에 살게 된 사택이었다고 하는데요. 너무너무 넓은 이 집 규모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우리 여기 밥 먹고 공원 좀 산책하고 가자 라면서 마당을, 그 200평 마당을 산책하고 가는 분들도 종종 있었다고 해요. 네, 공간이구나. 그 어마어마해서 재무부 장관이고 뭐 이랬으니까 거기서 파티도 하고 이러는 공간이. 그렇죠. 네. 당시에는 그 만나기 힘든 서양 사람들의 만남 모임에 와서 아버지를 닥터 킴이라고 불렀던 소리, 그리고 부부 동반 댄스 파티의 그 음악 소리, 이런 음향들만 기억이 난다고 2009년 한 인터뷰에서 밝혔던 적이 있습니다. 네, 이런 김혜자 씨는 아버지와 또 잊지 못할 추억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아버님이 이 어린아이한테 시를 읊어주셨대요. 그중에서 한용운의 님의 침묵을 읽어주시면서 이 님이 꼭 남자가 아니란다. 조국이나 예술이 될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해 주셨던 그 아버님도 대단한데 어린 시절 듣고 요거를 또 기억하신다고 제가 이제 김혜자 쌤한테 들었는데 그게 또 잊히지 않는다고 하고 그리고 지금으로서 좀 상상할 수 없는데 김혜자 쌤 보면 정말 아주 음천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렸을 때 굉장히 좀 밝았다 그래요. 막내딸이라 그랬을까요? 이렇게 공간에 손님들 오고 파티하고 이럴 때 우리 막내딸 자랑하려고 우리 딸이 노래도 잘해요 하면서 노래 캐세라세라 불러보라 그러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김혜자 씨가 또 그렇게 노래를 곧잘 부르셨다는 거예요. 야, 이건 적절한 표현이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국어 시간에 한용운의 님의 침묵 배울 때 네. 그쵸. 님이 이렇게 뭐 이성이 아니고 그렇죠. 조국 조국일 국가라는 수도 걸 있고. 생각하면서 그럴 수 이랬거든. 그쵸. 같은 공감하고 그러셨네요. 일찍 알려주신 근데 그렇게 사랑을 듬뿍 받았고 김혜자 씨가 배우가 된다고 그랬을 때 어떤 반응이셨을지 그게 또 궁금하네요. 이 김혜자 씨가 경기여고를 다닐 때 같은 학년에 김혜자가 4명이었다고 합니다. 키 큰 김혜자, 피아노를 잘 치는 김혜자, 공부를 잘하는 김혜자, 우리 김혜자 씨는 배우 같은 김혜자로 불렸었다고 해요. 바로 이 배우 같은 김혜자는 영화에 푹 빠지게 됐고요. KBS 공채 탤런트 1기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왠지 공무원 아버지 그 시절 그때는 영화
배우 활동 좀 막을 것 같다, 탤런트 활동 막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너무 멋진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유명한 배우의 연기는 정치인의 100마디 말보다 낫다. 톨스토이나 셰익스피어처럼 세상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를 많이 해라 얘야. 책을 그리고 많이 읽어라 라면서 격려와 응원을 해주셨다고 했는데요. 당시 엄마와 언니는 사회 분위기 때문에 미쳤다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의외로 이렇게 멋진 말을 해주셨다. 진짜 진정한 지식인이시네. 네. 그러니까 너무 멋있으시네요. 근데 결혼 후에 김혜자 씨 은퇴하시지 않으셨어요? 사실 그때는 뭐 여자 배우가 결혼했다 그러면 거의 무조건 은퇴가 공식과도 같았어요. 그런데 20대 후반에 다시 컴백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남편의 격려 이게 응원이 되게 중요합니다. 저도 들은 얘기인데 거의 뭐 김혜자 씨를 이렇게 애기 보듯 이렇게 하셨다 그래요. 그러면서 아유 당신은 집에서 살림하기보다 연기가 맞아. 연기해 하면서 이 연기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굉장히 집안일도 많이 도와주시고 마음적으로 보태주시고 그랬다고 해요. 이 남편께서 너무 안타깝게도 1998년에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이때 먼저 세상을 뜨면서도 눈이 감기지 않는 거죠. 우리 이 아기 같은 김혜자 이 아내 걱정에 당신 나 없이 어떻게 살아 이렇게 걱정하다가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김혜자 씨도 살면서 후회한 적이 있을까요? 네, 살면서 후회한 적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후회만 하고 있으면 뭐 하나 싶어서 기도처럼 늘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데요. 아버지, 오늘 후회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네. 김혜자 씨 얘기까지 들어봤고요. 다음 스타는요? 아버님이 누구니 5번째 스타의 눈, 코, 입을 모아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너무 쉽죠? 딱 보니까 알겠어요. 아니, 우리가 아 소리 나오면 난 좀 기가미가한데? 오, 정말요? 저 쌍꺼풀 드뭅니다. 남자 배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이분은요, 최근 동생이 배우인 배우자를 맞으면서 아주버님이 된 배우입니다. 네, 뭐 최근 스타패밀리로 거듭난 분인데 이분 가족이 배우만 4명, 그렇죠? 4명 아닌가요? 맞아요. 솔직히 눈, 코, 입만 봐도 다 눈치채셨을 것 아까 같습니다. 그림 그리는 배우. 맞습니다. 감독을 한 적도 있었어요. 네. 그렇죠? 연기력 뛰어나고. 재욱 씨까지 눈치채셨으면 끝났네요. 네. 그래도 아직 눈치 못 채셨을 시청자 여러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사진 한 장 더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황구라 씨 이번에 네. 가족이 됐죠. 그렇죠. 맞습니다. 아버님이 누구니 마지막 주인공 배우 하정우 씨입니다. 네, 뭐 아버지가 김용건 씨 네. 모두 알고 계시고 사실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고 컸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하정우 씨가 2009년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아버지인 김용건 씨와 다니며 어디를 가든 동네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다. 정말 가는 곳마다 뜨거운 관심을 받은 적이 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요. 그래서 배우 김용건의 아들이라는 점 때문에 주변에서 이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다고 해요. 넌 진짜 잘해야 본전이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것 때문에 하정우 씨가 배우가 된 이후에도 뭔가 이건 때려야 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배우들보다 내가 더 노력하고 묵묵히 촬영에 열심히 임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버지의 후광을 거부하는 대표적인 인물 아니에요? 맞아요. 거부했죠. 대단하죠. 아버지 덕보고 잘됐다. 네. 이런 소리 듣지 않으려고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연극했고 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다 알듯이 아버지는 김씨인데 아들이 하시잖아요. 네. 이 예명을 만들어서 성을 바꿔서 이름을 바꿔서 활동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노력을 기울인 거죠. 이에 대해서 그럼 아버지 김용건 씨의 생각은 어떠셨을까요? 하정우 씨가 나 이렇게 이름 바꾸고자 한다 했더니 그게 맞는 거라면 그렇게 해야지 하고 간단하게 아주 심플하게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냥 아버지 김용건 씨와의 연결고리를 다 끊어버렸네요. 그렇죠? 맞아요. 덕보지 않겠다 이런 마인드로. 그러니까 그런 의지가 확실히 느껴지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유명 연예인의 아들이다 보면은 이게 반짝 초반에 이 이름을 알리는 데는 반짝 정말 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변에서 봤을 때 저 김용건 아들이라서 캐스팅해 준 거 아니야? 저거 유명한 사람 아들이니까 그냥 넣어줬겠지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것을 숨기고 가는 것이 낫겠다라고 판단한 김용건 씨.
씨 그리고 하정우 씨의 판단이 정말 옳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정우라는 예명이 김영건 씨의 최종 선택이었다면서요. 네. 네, 하정우 씨에 따르면요, 국내에서 세 손가락 안에 꼽는 장명소에서 받은 이름이 하정우라고 하는데요. 당시 후보가 금성훈, 정태성, 하정우 이렇게 세 개였었는데 최종 결정은 아버지 김용건 씨가 했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김용건 씨는 세 개의 예명 중 하정우를 고른 이유에 대해서는요, 하씨성이 눈에 들어와서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성이 다른데 우리가 언젠가는 알게 됐잖아요. 언제 아버지가 김용건 씨라는 거 알게 됐어요? 그렇죠. 본인이 이제 스스로 이렇게 연결고리를 끊는 노력도 했고, 사실 요즘 보면 점점 아버님 얼굴 닮아가는데 데뷔 당시에는 사실 김용건 아들이라고 생각하기엔 얼굴 생김도 많이 달랐어요. 맞아요. 그런데 본인이 이제 드디어 알리게 된 때가 언제냐면 성공한 티. 뭐 드라마 히트도 그렇지만 영화 추격자로 대한민국이 그를 다 알게 됐을 때, 스스로 내가 이렇게 대중의 사랑을 받게 됐을 때, 그때 사실은 제가 하면서 알렸죠. 지금 추격자 말씀하셨지만 추격자라는 게 하정우를 알린 대표 작품이 된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정우 씨의 터닝 포인트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용서받지 못한 자라는 이 영화가 업계 관계자들 그리고 매니아층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면, 영화 추격자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드라마 히트 같은 경우에는 정말 대중적으로 하정우라는 배우가 있어? 연기를 이렇게 잘해? 라고 인상을 아주 강하게 남긴 작품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정우 씨가요, 이 영화 추격자에서 보여준 이 사이코패스 연기 정말 지금 생각해도 진짜 무섭어요. 무서웠어요. 전 지금 사진만 봐도 무서운데 대중을 압도를 했고 흥행도 성공했습니다. 무려 500만 관객을 불러 모으면서 이 흥행 배우가 되는 발판을 탄탄하게 마련했죠. 그리고 재밌는 사실이 드라마 히트와 영화 추격자 모두 유영철 사건을 모티브로 하고 있는데, 드라마 히트에서 하정우 씨는 검사 역할을, 반대로 영화 추격자에서는 살인마 역을 맡았다는 점이 좀 흥미로운 점이었었죠. 네, 그리고 아버지 김용건 씨에게도 2008년은 잊을 수 없는 한 해였다고요. 잊을 수 없는 한 해입니다. 드라마 엄마가 뿔났다에 출연을 했고, 이걸 연말 그 KBS 연기대상에서 데뷔 42년 만에 상을 받았는데, 연기상도 받았고, 그 남자 조연상이었죠. 그리고 장미 씨랑 베스트 커플상도 받았어요. 그때 수상 소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아마 집에 이 하정우 씨, 또 이제 지금 그때 당시 배우로서 활동할 때 차윤우 씨, 이 아들들 좀 트로피는 있는데 본인은 데뷔한 지가 이렇게 오래됐는데 트로피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이 얘기를 수상소감으로 꺼내셨는데, 집에 두 아들의 트로피가 몇 개 있다. 아들들에게 이제 면목이 서는 것 같다. 아들아, 아버지 이관왕이다. 요렇게 얘기하셔서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이 뭉클하면서도 아주 그렇게 인상 깊게 남았습니다. 예. 이 하정우 씨 동년배 배우, 곧즈음 배우들 중에서 하정우 씨의 흥행 기록 따라올 사람이 있을까요? 일단 흥행 기록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투자를 받을 때 하정우 이 이름 석자만 있어도 투자사들에서 관심을 보이는 현실인데요. 하정우 씨가 데뷔 이래 정말 꾸준히 다작을 하면서 대중에게 기복 없는 연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8년 8월이요. 정말 중요한데, 주연작 기준으로 누적 관객 수가 1억 명 이상을 기록한 그 해입니다. 최연소 1억 배우에 등극을 했는데요. 이게 만 40세에 기록한 기록이에요. 참고로 주연작 기준으로 누적 관객 수가 1억 명 이상 돌파한 최초의 배우는 송강호 씨라고 합니다. 대단한 거죠. 아버지가 연기 조언도 좀 해주실 것 같은데. 어때요? 김명건 씨가 아무리 바빠도 아들 출연한 작품을 꼭 보시고 또 모니터링도 해주신다고요. 근데 지금 황보라 씨 들어갔지만, 며느리 됐지만, 고전에 이 남자 셋 살잖아요. 그러니까 남자 셋이다 보니까 말로 이렇게 알콩달콩 해주는 게 아니라 쓱 쪽지에 적어서 식탁 위에 올려놓거나 이메일을 보내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주신다고 하는데, 뭔가 이렇게 지긋한 부성이 느껴지는 대목이네요. 근데 요즘에 김영건 씨가 하정우 씨한테 무슨 섭섭함을 느낀다고요? 이게 뭐예요?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김수미 씨와 이계인 씨가 차례대로 자녀분들하고 통화를 이렇게 다정하게 안부를 물으면서 했는데, 이를 가만히 지켜보던 김영건 씨가 난 아들이 둘이나 있는데도 아침에 전화 한 통도 안 온다. 섭섭함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아들들 좀 그렇죠. 똑똑하지. 그럼요. 네. 자, 하정우 씨 얘기까지 아버님이 누구니?라는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유수 에이스경암 이사장이 민족 대명절 설을 맞이해 성남시에 1억 4천만 원 상당의 백미를 기부했습니다. 기부한 백미는 성남시 관내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5,900세대에 전달될 예정인데요. 1999년부터 무려 25년간 꾸준히 이어진 활동은 기부한 백미의 양만 1,356톤이 넘는 양으로 매년 설과 추석 명절마다 소외된 이웃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뜻깊은 사회 환원 활동 덕분에 민족의 온정을 나누는 설 명절에도 힘든 시기를 보내며 끼니 걱정을 하고 있을 많은 독거노인과 소년소녀 가장에게 든든한 명절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모두 따뜻하고 행복한 설 명절이 되길 바랍니다. 날이 풀렸을 때는 뿌옇더니 또 네. 추우니까 맑은 건 있는 것 같아요. 네, 날은 맑지만 너무 춥습니다. 날이 갑자기 추워지고 찬바람 부니까 이렇게 몸에서 티가 나는데요. 면역력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